연력학 법칙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역학 끝났고요. 비역학 파트고, 상대 물론 쉽다는 건 아니고 연력학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전 단원보다는 우리가 열을 배우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 중학교 때 나오는 겁니다. 배우신 분도 있고 내신 때 한번 겪어보신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중2 학생들은 한 지 얼마 안 됐어. 우리가 열이라는 게 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부르죠.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갈 수 있어. 그러면은 단위는 뭘까요? 우리가 보통 열을 기호로는 Q라고 쓰고요. 단위는 에너지니까 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열 쪽에서는 줄보다 이 CAL, 칼로리라는 단위를 더 많이 쓰잖아. 근데 이제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1칼로리는 4.2주라고 똑같아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열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럼 온도가 뭔데? 온도. 차갑거나 더운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값을 온도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온도의 단위는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도씨 또는 켈빈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도씨를 쓰는 온도 체계는 섭씨 온도라고 부르고요. 켈빈을 사용하는 거는 절대 온도라고 부르지. 그래서 이거 바꾸는 법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해서 바꿀 수가 있었지. 만약에 현재 우리 방 기온이 20도씨야. 그럼 켈빈으로 바꾸면 몇 켈빈이에요? 293 켈빈이 되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럼 이제 고온에 저온으로 간다는 에너지라는 거 알았고요. 보통 온도가 언제 높아? 언제 더운데? 입자가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온도값도 높죠. 그러니까 온도라는 건 사실 입자의 활발한 정도를 숫자로 나타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활발할수록 온도가 높은 거야. 알겠죠? 활발한 정도가 온도예요. 그 다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A랑 B를 이렇게 붙여놨어. 이때 A의 온도는 약 100도씨, B는 40도씨입니다. 그럼 누가 활발해요? A랑 B 중에? A가 활발한 거죠?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한 거니까. 네. 반대로 40도씨인 B는 상대적으로는 온도가 좀 입자가 좀 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뭐야? 서로 활발한 정도가 다른 애들끼리 붙어 있다 보니까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겠어? A에서 B로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 이동을 하면 할수록 A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얻은 거예요? 에너지를 잃지.
그 에너지 잃어버리면 입자가 둔해지겠어, 활발해지겠어? 둔해져. 둔해지겠죠. 그래서 입자가 둔화가 되고요. 입자가 둔해진다는 건 결국 온도가 감소한다는 거를 뜻합니다. Q는 CMT는 뭐예요? 그건 이제 이 이동하는 열을 계산할 때 Q는 CMT 쓰는 거예요. 거기서 Q가 적혀요? 네, C는 뭐예요? 비열. 비율, B. 참고로 열의 이동, 열량. 우리가 열량이라는 거는 이동하는 열의 양을 뜻하는데 그걸 계산하는 식이 Q는 CMT입니다. 참고로 물리원에서 이 공식을 거의 활용을 안 하긴 하는데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돼. 네. 참고로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중2 학생들은 지겹도록 한 거 아니야? 그치? 이제 다시 기억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부정적인 마인드 좀 버려, 얘들아. 여기서 절반은 이 컵 보고,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럴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보고 이제, 3분의 1이 남았구만. 반수네. 반이었던 게 갑자기 3분의 1로. 실제로 3분의 1이더라고요. 어쨌든. 위에 크기랑 아래 크기랑. 뭐야? 진지충 같은 녀석. 그 다음, B 입장에서 에너지 잃어버려요, 얻어요? 얻어요. 얻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이런 이론적인 내용 할 때, 그래, 맞아. B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얻죠? 그러면 활발해지고. 입자가 활발해진다. 근데 입자가 활발해진다는 건 온도가 증가. 온도가 증가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한쪽은 줄어들고 한쪽은 늘어나잖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열이 이동해서 물체의 온도가 똑같아지는 현상을 열 평형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프화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참고로 대문자 t는 온도를 뜻하고요. 소문자 t는 시간을 뜻합니다. A 온도, B 온도 이렇게 맞죠? 이렇게 둘의 온도가 똑같아지는 이 지점부터를 우리가 열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작년에 저거 막 열 이동하는 거다. 이동하는 게 맞아요. 내가 지금 그럼 열평형 상태에서 열 이동하나 안 하나? 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항상 쌍방이야. 여기서도 입자의 활발한 정도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 주고받는 거예요. 얘가 이만큼 가. 근데 얘는 요만큼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B가 보내는 것보다 A한테 받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땐 뭐겠어? 주고받는 양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런 거를 동적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전문 용어로. 알겠죠? 동적평형. 괜찮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상기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상적인이란 뜻입니다. 이상적인이 뭐야? 이상적이다. 그래.
유토피아. 그렇죠? 이거 맞나? 근데 오랜만에 써서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맞나? 이상적인 기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를 이상적이라고 부르냐면 조건이 여러 개 붙어요. 첫 번째는 아이고 입자의 크기를 무시해요. 기체도 입자니까 크기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두 번째는 입자의 부피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크기 무시한다는 말이 사실 부피 무시한다는 건 똑같은 거죠. 세 번째는 탄성 충돌을 해요. 얘네들끼리는. 우리가 입자라는 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서로 부딪힐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이 방 안에만 수십억 개의 공기 입자가 있을 텐데. 그렇죠? 지들끼리 부딪힐 때는 탄성 충돌합니다. 그럼 탄성 충돌이 뭐냐면 우리 옛날에 운동량 할 때 잠깐 얘기했었죠? 충돌 시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운동 에너지가 손실이 없어. 충돌이 일어나도. 괜찮아? 그 다음 네 번째 분자간 인력을 무시합니다. 또 우리가 모든 입자는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을 받잖아요. 근데 그 인력을 무시하는 거, 인력이 없다고 쳐버리는 거예요. 맞지? 그 인력을 무시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력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중력이자 중력. 그치? 사실상 입자들끼리의 중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맞아? 중력을 무시하면 무슨 에너지가 떠오르지? 포텐셜 에너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불러요. 괜찮아? 그래서 이상기체가 되기 위한 조건, 뭐 크기, 부피, 무시는 뭐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조건은 탄성 충돌,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기체. 두 번째는 포텐셜 에너지를 안 가지고 있는 기체. 이런 애들을 이상적인 기체라고 부릅니다. 괜찮아?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체 관련 법칙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중1 때 배우는 겁니다, 무려. 첫 번째,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이 뭐더라?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랑 압력은 반비례한다는 식입니다. 그럼 부피가 크면 압력이 작아지고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이 커지고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는 이렇게 써요. P는 아니지 dV는 일정하다. 우리가 압력과 부피 곱하기 항상 똑같으면 돼요. 이러면 반비례 관계가 나오는 거야. 왜? 항상 또 곱한 게 똑같아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곱한 게 10이라고 쳐봐요. 처음에 2, 5였어. 그럼 곱하면 10이잖아. 맞지? 그럼 압력이 커졌어. 5로. 근데도 10이 나와야 돼. 항상. 그럼 부피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관계를 반비례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일의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샤를의 법칙이 되겠죠? 그럼 샤를의 법칙은 뭐냐면 반대야. 이번에 압력이 일정할 때 눈에 벌레 들어갔어. 걸려요. 괜찮으세요? 그럼요.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이런 식이 되겠죠?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건 똑같아. 이거는 분모가 있으니까 이 값이, 이 분수가 항상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잖아. 또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도 같이 커져야 똑같은 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괜찮니? 뭐 별거 아니죠? P가 프레쉬예요. P가 프레셔의 P입니다. 압력. 좀 하는데, 네? 좀 하네요. 넘어가도 되지? 이 두 개를 엮어가지고, 이 두 개를 이상기체와 엮어서 만든 식이 하나가 있어요.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란 게 있어요. 원래는 유도하려면 대학교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결론만 보고 사용만 하면 되는 거야. 제가 그 각 항의 의미도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PV는 nRT라는 식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기체가 갖는 압력 곱하기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몰수 곱하기 기체 상수 곱하기 온도가 됩니다. 자, 그럼 처음 보는 용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몰수가 뭐냐면 그냥 기체 분자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제대로 배우는 거는 화학에서 배우니까 물리에서는 그 정도까지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냥 입자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물리에서는 그렇게 딥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R은 기체 상수라고 그랬는데 얘가 뜻하는 값은 기체의 종류를 뜻합니다. 우리가 기체의 종류가 달라지면 특징이 달라질 거 아니야. 수소랑 산소는 다르니까요. 그런 값을 수치화한 거를 기체 상수라고 불러요. 이것도 물리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거 이따가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따가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넘어가셔서 그 다음으로는 이상체가 하는 일, 이거 한번 볼게요. 기체가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체가 이 일을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우리가 이런 풍선에 기체 입자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풍선 안에 있는 공기 입자가 이렇게 벽에 이렇게 탕탕탕 하면서 부딪힐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부딪히는 순간 공기 입자가 풍선 벽을 요 방향으로 밀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만약에 공기 안에서 입자가 누르는 힘이 더 세? 그럼 풍선이 어떻게 될까? 커질까 작아질까 그대로일까? 커지겠죠. 그럼 풍선이 커진다고 생각해봐요. 이만큼 커지는 거야. 맞지? 그럼 봐봐. 풍선 입장에서는 공기가 주는 힘 때문에 밀려서 요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 풍선 벽이. 맞지? 그럼 우리가 조건에 갖춰져요. 기체 입자가 하는 일은 풍선이 미는 힘 곱하기 여기 이제 이동한 거리 써주면 이게 기체가 한 일 아니야? 맞죠? 그럼 기체가 이 일을 하니까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부피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맞니? 기체가 양의 일을 해주면 풍선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아? 그럼 거꾸로 갈 때는 밖에서 누르는 힘이 더 세면은 어때? 얘가 거꾸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거꾸로 들어갈 땐 어때? 풍선은 공기 입자가 미는 힘은 항상 바깥쪽이잖아. 맞지? 공기가 바깥쪽으로 힘을 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동하잖아요. 음의 일 하는 거야. 그렇지? 이때 기체가 한 일이 양의 일이면 부피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음의 일을 한다. 기체의 부피가
감소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양A라면 부피 증가, 음A라면은 부피 감소. 요렇게. 알겠지? 적어도 책이 안 나왔죠. 이거요? 몰라? 제가 책을 안 읽어봐가지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럼 기체가 하는 일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기 이런 기체가 있어요. 여기 안에만 기체가 차 있다고 쳐봐. 그치? 그럼 기체 입자가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왔다 갔다 하면 여기 피스톤을 밀 거란 말이야. 이쪽으로요. 이렇게 밀어서 이 피스톤을 여기까지 이동을 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맞지? 그럼 기체가 한 일은 이 상황에서 기체가 한 일은 기체가 피스톤을 밀 때 주님 F 곱하기 피스톤의 이동거리 하면 기체가 한 일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러면 우리가 아는 식이랑 다를 게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면 이 힘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압력이라는 공식을 아시나요? 우리가 압력이라는 거의 원래 뜻은 뭐냐면 단위 면적에 들어가는 힘을 압력이라고 불러요. 압력은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면적으로 나누면 압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지. 쉽게 말하면 똑같은 힘으로 쳐도 주먹으로 치는 거랑 손가락으로 찌르는 거 중에 뭐가 더 아파? 전자가 나왔죠. 찌르는 게 더 아파요? 한번 찔러봐, 옆에. 아니지 않았어. 왜 옆에? 너가 찔러보라고. 어쨌든 찌르는 게 더 아파요. 아니면 이런 거. 주사 바늘 원리가 뭐야? 살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면적이 매우 좁으니까 압력이 매우 높아서 살이 뚫리는 거예요. 알겠지? 면적이 좁을수록 힘이 센 겁니다. 맞죠? 이게 압력이고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 또는 뉴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식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압력을 힘을 압력 곱하기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맞아? 이 F 대신 이걸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압력 곱하기 피스톤의 면적 곱하기 이동거리가 됩니다. 그치? 여기 이 피스톤의 면적을 A라고 놓는 겁니다. 그럼 A 곱하기 S 봐봐. A 곱하기 S면 이거 아니야 이거? 이 초록 색깔? 그쵸? 이 초록색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부피 변화량이 돼요. 이게 왜 부피 변화량인지 봐봐. 피스톤이 여기까지 왔어. 그럼 나중 부피는 어디야? 이만큼이 나중 부피잖아. 맞죠? 처음 부피는? 처음에 이 노란 거 이게 처음 부피잖아요. 그지? 그럼 나중 빼기 처음 초록색 딱 이만큼만 남잖아. 그러니까 부피 변화량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기체가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으로 계산이 된다. 이해돼요? 이때 기체가 양의 일을 했다면 부피 변화량도 플러스 증가한다는 뜻이고요. 기체가 음의 일을 해버리면 부피는 감소 이렇게 가는 거지. 괜찮아? 참고로 음의 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연력학에서는 일을 받는다고 표현을 해요. 그지? 일을 받으면 음의 일. 양의 일은 일을 하는 거야, 직접 다른 애한테. 다른 애한테 하는 거는 양의 일. 받는 거는 음의 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래프 하나 보고 갈게요. 무슨 그래프 볼 거냐면, 압력, 부피 그래프. 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그건 뭐야? 아,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부피가 증가하고 있는 거 보고 아,
양의 1 하고 있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 1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넓이, 그래프의 넓이 뜻 한번 써볼게요. 넓이는 세로 곱하기 가로,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오면 이 그래프의 넓이가 기체가 한 일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이만큼이 기체가 한 일이 됩니다. 괜찮니? 근데 이제 그래프 모양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볼게요. 네,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 넓이 구하면 됩니다. 이만큼? 맞지? 근데 열역학에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사이클을 그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그래프 자체가. 그럼 이거는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양의 1이에요, 음의 1이에요? 노란 거는 부피가 커지고 있잖아. 양의 1 하는 겁니다. 그 양의 1 얼마만큼 해? 이만큼. 이만큼 하겠죠? 맞지? 그 다음에 사이클 돈다 했으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자, 빨간 거는 음의 1이에요. 왜요? 부피가 줄잖아. 맞지? 그 음의 양의 1 한 거에서 음의 1 한 거가 싹 빼는 거야. 맞죠? 그럼 결론적으로 한 사이클 도는 동안 전체 한 일은 여기 원의 폐곡면, 이 원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저 넓이가 어떻게 보여요? 하이하이 제곱. 아니, 여기는 어디? 좀 원이 있죠. 좀 이런 거는 계산하라고 안 해요. 알았어요. 안 합니다. 주어질 거나 그럼요. 넘어가도 될까?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 기체가 가진 에너지를 뜻합니다. 에너지 하면 뭐야? 사실 역학적 에너지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봐봐. 근데 우리가 이상기체잖아. 이상기체는 뭐였어요?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되고 포텐셜 에너지는 0이었지. 그래서 기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텐데 이상 기체의 경우 포텐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기체의 운동 에너지만 남는단 말이야. 맞죠? 근데 여기서 이 운동 에너지란 건 이거는 기체 입자가 하나일 때잖아. 근데 실제로 기체 입자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 N을 보탑니다.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란 건 보통 U라고 많이 써요. 대문자 U를 씁니다. 내부 에너지를. 이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냐? 첫 번째는 온도에 비례를 해요. 왜요? 내부 에너지가 결국 뭐였어? 운동 에너지잖아. 근데 운동 에너지는 뭐 할수록 커요? 애들이 빠를수록 크잖아. 속도가 빠르면. 근데 속도가 빠른 게 뭐야? 활발한 거거든. 근데 기체 입자는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하니까. 이 내부 에너지란 건 온도 값에 비례를 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한 개일 때보다는 분자수가 두 개일 때 많겠죠? 에너지가.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 내부 에너지라는 건 기체의 분자 개수랑 온도 이렇게 두 가지 값에 비례를 하는 거지. 연력학 제1법칙, 다른 이름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가해준 열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를 올리는 데 쓰던지 일을 하는 데 쓰던지 둘 중에 하나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활용할 때 앞에서 배웠던 거랑 더불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하고 두 개를 엮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식은 어떻게 되냐?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기체가 한 일과 똑같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네들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스칼라예요. 더하기 빼기는 증가, 감소의 뜻을 가져요. 우리가 한번 판단해보자. 열 에너지가 플러스면은 열을 흡수했다는 뜻이에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면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한다는 뜻이 되겠죠? 1이 플러스면은 1을 했다는 뜻입니다. 양이 1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의미가 마이너스면요? 내부 에너지, 열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뜻이고요.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면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1이 마이너스면 2를 받았다 라고 표현이 되고 음의 1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를 좀 보시면 된다. 식적으로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런 거야. Q는 델타 U 플러스 W 적어놓고 그냥 하나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기체가 열 에너지를 100J를 흡수했는데 내부 에너지는 감소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지? 2를 더 많이 하면 되잖아. 이렇게 식만 맞추면 됩니다. 식 자체는 되게 간단한 편이죠? 맞지? 이렇게 연력학 제1법칙과 함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두 개의 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하나씩 가볼게요. 열역학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력학이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이제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총 4가지가 나와요. 물리원에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딱 4가지만 있나요? 그건 아니고 더 다양한데 대표적인 4개를 배워보는 겁니다. 괜찮니? 그럼 첫 번째 등적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혹시 부피의 다른 말을 아시나요? 다른 이름이 있는데 최적이라고 불러요. 최적이 부피예요. 그럼 등적이면 최적이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부피가 변한다 안 변한다? 부피가 일정한 겁니다. 열을 흡수했는데 꼭 부피가 바뀔 필요는 없다. 부피가 일정한 채로 열을 흡수하는 상황을 등적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면 PV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부피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그래프가 안 바뀐 거잖아. 맞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항상 쓰고 시작하세요. PV는 nRT,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두 개를 적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일은 뭐냐면 이 상황에서 상관없는 건 다 지워버려. 자, 기체의 개수가 바뀌나요? 바뀌었다는 말 없으면 안 바뀌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거는 바꾸지 않아요. 안 바뀌어. 기체의 종류가 바뀔까? 안 바뀌어요. 부피 바뀌어요? 등적 과정이니까 안 바뀌겠지. 부피까지 지워. 근데 부피가 안 바뀌면은 일 한 거야 안 한 거야? 일을 해야 부피가 바뀌잖아요. 부피가 안 바뀌었다는 건 일도 안 했다는 거야. 이렇게 지울 거 다 지우고 나서 추가 분석합니다. 지금 그래프 보니까 압력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지? 압력이 상승하는 거야. 자, 위식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안 바뀌는데 압력만 올라가잖아요. 그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입자가 활발해진다는 거잖아. 그럼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만큼 열을 흡수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열을 흡수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고, 그것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네. 근데 온도가 올라가서 압력도 같이 올라갔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이해돼? 넘어가도 돼요? 이런 거를 등적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예시는 뭐가 있냐면, 압력 밥솥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우리가 밥솥이 부피가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근데 압력밥솥 원리가 뭐예요? 열을 흡수해서 내부에서 올려서 온도 올려서 압력을 높이니까 그게 압력밥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뭐가 좋은데? 끓는 점이 올라가요. 끓는 점이 올라가면 뭐야? 똑같이 물이 끓어도 더 뜨거운 물이 되면서 밥이 좀 더 빨리 된다. 그런 예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등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도 돼? 두 번째는 등압 과정. 자, 뭐가 일정한 거겠어요?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래프는 왜 거꾸로 가볼까? 이렇게 가는 거 한번 그려볼게요. 됐지? 이런 상황입니다. 뭐 커질 땐 커지고 줄어들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줄어드는 상황을 그래프로 그린 것 뿐이에요. 그럼 분석하실 땐 어떻게 하냐? 똑같아. PV는 nRT,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적어 두시고요. 상관없는 거 먼저 치워. 기체의 개수, 종류 안 바뀌고요. 등압이니까 압력도 안 바뀌잖아. 됐니? 이런 상황에서 그래프 보니까 뭐가 줄어들어요? 부피가 줄잖아. 부피가 줄면 위식에 따라서 온도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부피가 줄어들면 E를 받은 거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 온도가 줄어들면 내부 에너지도 감소하는 거죠. 그럼 둘 다 줄어들었으니까 이만큼 열을 방출했겠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괜찮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의 양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넓이 계산하면은 그게 받은 1의 양을 저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넘어가 돼? 그럼 최근 PV가 W인 어디? 이거? P 델타 V가 기체가 한 일이었잖아요.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 기체가 한 일이었죠? 한 장 넘겨서 84쪽 보시면 세 번째 등 온 과정 뭐야? 온도가 일정한 겁니다. 맞죠? 온도가 일정한데 이 그래프는 압력 부피 그래프인데 온도는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 원래는 따로따로 표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PV는 nRT 식에서 nR은 어차피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우면은 압력 곱하기 부피는 온도랑 비례해요. 맞죠? 맞죠? 그 온도가 일정한 상황이면은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하겠지. 맞지?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다면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지고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이 커져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반비례 곡선이 하나 나와요. 이때 이거는 온도가 일정하다. 이 선 안에 찍히는 점들은 다 온도 값이 일정한 겁니다. 이거를 등온선이라고 그래요. 온도가 일정한 곳만 이어오는 선, 등온선. 맞니?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려보면은 요렇게 가는 거 한번 볼게요. 그럼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럼 기체가 한 일을 계산할 때는 요만큼 부피를 구해주면 이때 기체가 한 일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분석은 PV는 nRT,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가주면 돼. 똑같아. 필요 없는 거 지워. 기체 개수, 종류 안 바뀝니다. 등온이기 때문에 온도도 필요 없어요. 그 온도가 안 바뀌면 내부 에너지 변해 안 변해? 활발할수록 내부 에너지가 큰 거죠? 활발하게 똑같으니까 이것도 필요가 없어. 이 상태에서 뭐야? 그래프 보니까 압력은 줄고 부피는 늘고 있죠? 그럼 부피는 커지잖아. 뭐야? 1은? 했다. 1은 왜? 열을 흡수했으니까. 흡수한 열 에너지가 온도 바뀌는 거는 상관이 없고 전부 다 1 하는 데만 쓴다.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 마지막 단열 과정. 단열 뭐겠어요? 열이 차단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열이 0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니?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등온선 두 개를 그려볼게요. T1, T2 이렇게 두 가지 등온선을 그렸습니다. 그럼 T1과 T2 중엔 누가 큰 거겠어? 오른쪽 위에 있을수록 큰 겁니다. 알겠지? 그럼 한번 봐봐. 단열 그래프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등온선을 교차하면서 떨어지면 단열이에요. 알겠죠? 그럼 그래프 분석 해볼게요. P, V는 nRT,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 지우기. 기체 개수, 종류, 열 0, 빵. 맞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분석 시작해 볼게요. 부피 어떻게 되죠? 압력은 떨어지고 부피는 커지고 있잖아. 그럼 부피가 커진다는 건 일을 한다는 거거든. 근데 합쳐서 0이 나와야 되잖아. 이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온도는 떨어지면 되겠죠.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니? 맞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 주어지고 그래프 하나 딱 주고 온도는 어떻게 되니?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써놓고 나서 대소관계를 찾은 다음에 보기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사실상. 알겠지? 훨씬 낫지? 아니야? 집에 가, 임마. 장난입니다, 장난. 진짜 가면 더 좋고, 아니. 언제 가는 거야? 넘어가도 돼? 상원이 할만하죠? 아마요. 아마라는 말 하지 마세요. 네. 네. 단열 과정의 예시. 우리가 팬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팬 현상. 자, 이게 뭐냐면 영동 지방에서 영서 지방으로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거를 높새바람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을 부는 현상을 팬 현상이라 그래요. 그게 사실 단열 과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건지 한번 볼게. 이렇게 산이 있어, 산. 이게 산이고요. 여기 있는 공기가 이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서 공기가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산이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때 높은 곳으로 가면 압력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외부 압력이? 낮아지지? 높은 곳일수록 공기가 적잖아. 공기가 작아지는 거 압력이 작아집니다. 그럼 부피가 커지겠죠? 보일의 법칙에 따라서 압력이 떨어지면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공기가 커져요. 근데 이때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아.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부피가 혼자 퍽 하고 커지는 거야. 그러면은 열 출입할 시간이 없어요.
열이라는 게 그렇게 빠딱빠딱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커지니까 열 출입 없이 커지는 거야. 단열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단열 과정의 결과물이 뭔데? 이 상황이니까 한번 봐봐. 열 출입 없이 부피가 확 커지니까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결국에는 이 공기가 올라가다가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구름이 돼요. 공기가 차가워지면은 정확히는 공기 속의 수증기가 차가워지면은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름이 되면 뭐가 내리겠어? 비가 내립니다. 그렇죠? 이게 비가 내리면 뭐야? 수분이 싹 빠지는 거야. 그럼 이 공기는 이제 건조한 공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 건조한 공기가 산에 넘어가서 다시 내려가요. 그럼 내려갈 때 산 타고 내려가면은 다시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번엔 부피가 감소를 한단 말이야. 단열 압축이라 그럽니다. 단열 압축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단열 압축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봐봐. 여기서 단열 압축이니까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2를 받잖아. 그럼 합쳐서 0이 돼야 되니까 내부 에너지 이번엔 증가를 하는 거죠. 그 온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맞지? 그 온도가 올라가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 도착하는 공기는 고온 건조한 공기가 되는 거야. 이거는 농사 지을 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팬 현상이라 그러고 단열 과정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괜찮니? 그렇지, 퀴즈. 여기서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져야 돼요. 왜 높아져야 되냐면 얘가 떨어지잖아. 근데 두 개 곱한 놈이 커져야 되잖아. 그럼 얘가 더 커져야지. 맞지? 단열 과정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연력학 과정이라 그러고, 물론 실제 현상에서 이거 네 개 말고도 기타 등등 과정이 있어요. 근데 물리원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위주로 다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까지를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질문 있을까요? 연력학 제2법칙. 자연현상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이란 게 나와요. 그럼 뭐를 가역 과정이라 그러냐면 처음 상태로 완벽하게 자기 혼자 스스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를 가역 과정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거 이렇게 떨어뜨려. 그럼 지 혼자 다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그런 거를 가역이라 그래요? 열이 그렇대요. 아니 이제 열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가역이 이런 거라고. 또는 영원히 왔다 갔다 하는 그네. 그거. 이런 게 다 가역 과정이에요. 현실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역은 비정상적인 거고요. 오히려 비가역 과정. 스스로는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거. 그런 거를 비가역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은 가역인 게 많겠어? 비가역인 게 많겠어? 비가역인 게 많은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내용이 끝이에요, 사실은. 봐봐. 그럼 비가역 과정의 예시를 보시면 기체의 확산입니다. 우리가 기체가 이렇게 막 퍼져. 내비두면 다 퍼지잖아. 근데 그 냄새가 자기 혼자 이렇게 모일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거를 비가역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야. 공기 중에 진자를 이렇게 왔다 갔다 시켜. 언젠가 멈출 거야, 이렇게. 멈췄던 게 스스로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되고 다른 한 방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의 이동도 마찬가지야. 열은 어디서 어디로만 간다고요?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가잖아. 저온에서 고온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간다. 이렇게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를 비가역이라고 불러요. 이해돼?
그럼 우리가 진자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멈춰요. 그 역학적 에너지는 줄어드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그대로인 거야? 감소하다.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는 거죠, 사실. 그럼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공기 중으로 나가요. 열 에너지 형태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온도를 체크해 보면은 이 주변 온도를 체크를 해보면은 이렇게 넘어가면서 주변 온도는 살짝 올라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예, 살짝. 진짜 근데 진짜 조금 올라가요. 0.1도 정도. 0.1도 너무 커. 0.000001 정도? 괜찮지? 그럼 이제 정리를, 이런 거를 비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 이게 뭐냐? 여러 가지 비가역적인 거에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건데 되게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열이란 거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건 오케이. 여기서 1로 가는 건 괜찮다. 근데 저온에서 1로 가는 건 안 된다.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아? 두 번째는 뒤에 열기관이란 게 나오거든요. 이거 뒤에서 잠깐 설명해 줄게. 열기관의 효율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열로 일을 하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일은 열을 100%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건 돼. 100%. 그러니까 일해준 걸 전부 다 열로 바꾸는 건 가능해요. 근데 열을 일로 100% 바꾸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잘 쳐줘도 40% 넘기가 힘들어요. 알겠지? 이때 열기관은 일단 쉽게 말하면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 근데 그걸 열기관이라고 하진 않아, 사람을. 자동차 엔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 효율이 별로야. 가솔린 같은 거 있잖아. 40%도 안 돼, 효율이. 그게 뭐야? 그 휘발유를 태워가지고 그 열로 자동차 바퀴 굴리는 거예요. 그런 걸 내연기관이라 그러는데 효율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전기로 갈아타려고 하는 거지. 세 번째. 시간은 갑니다. 전 얘기했어요. 절대 안 끝내줄 거야. 다 할 때까지. 물어보지 마세요. 절대 안 끝낼 거니까. 두 번째는 무질서도. 이 무질서도를 엔트로피라 그럽니다. 어지러져 있는 정도를 뜻해요. 우리가 입자 한번 그려볼게. 고체 입자들은 어때? 보통 이렇게 가지런하잖아. 이러면 엔트로피가 작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기체 입자처럼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거 있잖아. 맞지?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경우에 엔트로피가 높은 겁니다. 맞지? 그럼 자연현상은 엔트로피가 작은 거에서 큰 걸로는 갈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엔트로피가 커지면 자기 스스로는 되돌아갈 수는 없다. 알겠지? 입자라는 건 내비두면 지 혼자 흐트러지는 거잖아. 근데 지 혼자 다시 정리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말 하면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맞니? 마지막 용어는 자연현상은 자연현상이란 건 확률이 높은 쪽으로만 진행한다. 자, 이거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왼쪽 상자를 A, 오른쪽을 B. 그 입자 한 개가 A에 들어있을 확률은 몇이니? 2분의 1이죠? 입자 한 개가 A에 들어갈 확률 2분의 1. 두 개가 전부 다 A에 있을 확률은요? 4분의 1이죠? 정확히 말하면 2분의 1의 제곱입니다. 그럼 입자가 3개야. 3개가 전부 다 A에 있을 확률은? 8분의 1이죠? 2분의 1의 세제곱. 맞지? 그러면 우리가 1몰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가 전부 다 A에 있을 확률은 몇이에요? 이만큼 제곱하면 되죠? 맞지? 뭐야? 0이잖아, 0. 거의 0이잖아. 맞지? 맞아. 그치?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어때? 골고루 퍼져 있을 확률이 훨씬 높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골고루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한 말을 있어 보이게 말하는 것 같잖아. 근데 이게 또 세상이 이렇습니다. 알겠지? 세상이 여기까지 나와요. 근데 이론상 이 확률을 뚫으면 전부 다 A에 있을 수는 있어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기관, 열효율. 열기관. 사람들 열기만이에요? 아닙니다. 아니, 좋아졌잖아. 그러니까 엔진이야. 쉽게 말하면 자동차 엔진입니다. 열 에너지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로 앞으로 가는 것처럼 유용한 일이 있겠죠? 그럼 이 열기관의 효율을 구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그거 쉽습니다. 얘가 이제 열기관이라고 쳐봐. 우리가 열기관이니까 열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 그 열을 보내려면 여기가 뜨거워야 될까 차가워야 될까? 열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밖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온도가 높아야 돼요. 참고로 TH는 핫이라는 뜻입니다. 핫. 진짜요? 네. 어떻게? 템퍼러처인데 H. 테이프. 핫. 좋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받은 에너지 가지고 일을 합니다. 맞지? 그럼 일을 하고 남은 에너지는 여기로 보내. 이때 여기를 저열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고열원. 저열원의 온도를 TC라고 불러요. 콜드입니다. 콜드. 자, 이런 구조를 가져. 열을 흡수해서 일을 하고 남은 거를 버리는. 이렇게. 그럼 효율을 한번 따져보자. 우리가 열 효율만 계산할 줄 알면 되거든요. 열 효율이란 건 넣어준 거. 넣어준 에너지분의, 그러니까 인풋분의 아웃풋으로 가는 거야. 아웃풋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넣어준 총량분의 의미 있게 사용한 양. 그게 효율이지 뭐야. 맞죠? 그럼 여기서는 열 에너지 어떻게 따지겠어? 넣어준 에너지 몇이야? Q 아니죠? 맞지?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는 일한 만큼이 유용하게 쓴 거죠 뭐. 맞아? 그래서 이게 열 효율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괜찮니? 그럼 이 열 효율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PV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까 기억나? 열기관이란 건 열 그래프라는 건 사이클을 그린다던 거 기억나요?
열기관들이 사이클을 그려요. 엔진이 계속 돌아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맞아? 그럼 한 바퀴 도는 동안 연력학체 1법칙 한번 써볼게요. 자, 봐봐. 제자리로 돌아오면은 이 그래프의 넓이가 한 일의 양이 되는 거잖아. 그럼 제자리 돌아오면은 온도 변화 있어요, 없어요? 처음과? 원상복귀 되면 같은 등온선 돌아왔잖아. 여기 등온선이 T1이라 쳐봐. T1에서 시작해서 쭉쭉쭉 다시 T1으로 돌아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사이클을 돌면은 열기관에서 한 사이클을 돌면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맞지? 그러니까 흡수한 열만큼 일을 하는 거야. 괜찮니? 이때 이 열은 한 바퀴 도는 동안 흡수하거나 방출한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흡수한 거는 어떻게 표현하라 그랬어? 흡수한 거는 플러스였잖아. 내보내는 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흡수할 거 흡수하고 내보낼 거 내보내고 그 차이만큼 일을 하는 거야. 한 사이클 돌 때. 이해돼? 양의 일이 방출한다는 거죠. 어? 양의 일이 다 방출한다는 거죠. Q가 플러스면 흡수. 네. 흡수. 마이너스는 방출. 양의 일은 양의 일인 거고요, 그냥.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W 대신에 Q1 빼기 Q2 써도 되잖아. 한 바퀴 도는 때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Q1분의 Q1 빼기 Q2가 되면서 1 빼기 Q1분의 Q2라고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열 효율 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괜찮니? 질문 있어요? 없죠?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열 효율이 100% 될 수 있나요? 자, 100%가 되려면 이게 1이면 됩니다.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게 1이려면은 이 식이 어떻게 돼야 돼? Q2가 0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Q2가 0이라는 건 이게 빠져나가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빠져나가는 게 없을 수가 없다. 왜? 열이란 거는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만 흘러요. 근데 열기관이 열을 흡수하는 순간 이미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 그거 무조건 빠지는 게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 초전지 않는 그거는 이거랑 조금 다릅니다. 열기관에서. 알겠지? 주변이 좀 더 온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안 됩니다. 흡수하면은 계속, 그러면 주변보다는 높아져, 무조건. 그래서 빠져나간 열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열기관의 효율은 1을 절대로 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괜찮아? 네, 마지막으로 그 이상적인 열기관이라고. 카르노 기관이란 게 있거든요. 이거는 카르노 기관 열 효율을 그냥 공식만 암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 효율 공식에서 Q 대신에 고열원과 저열원의 온도 값을 넣어주면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을 구할 수 있어요. 이상적인 열 효율 정도만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공식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